이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아름다운 미소라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아름답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벌써 5번째 강의더라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 다 아시죠? 변정수 님이라고. 뭐 연예인 좋아하는 그런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18년도에 직접 뵌 적이 있어요. 그 광주 신세계백화점 디올 뭐 VIP전 거기에 초청돼서 오셨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그때 당시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되게 인간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서울에서 4주간을 병원을 휴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 너무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정 변화가. 그래가지고 좀 즐거워지려고 인스타도 잠깐 그때 시작을 했고 제 인스타도 그리고 요즘엔 바빠서 또 좀 못하고 있는데 우울하고 이럴 때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이 변정수님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생활이 아침 저녁으로 막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여전히 살고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활짝 웃는 굉장히 잘 웃으시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개구지고 털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님 이번에 얼굴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간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거 어저께 제 핸드폰 지 플립이라 펼쳐놓고 열심히 찍었는데 저는 현역 25년 차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애 둘 키우는 워킹맘 치과 의사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유방암인데요. 제 말이 너무 느린가요? 유방암인데요. 제가 뭘 할까, 건강특강을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준비할 기간도 짧고 제가 사실은 이 유방암은 따로 막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고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준비하지 않아도 제가 그동안 제 암과 친구가 되려고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재발하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뭐 방사선 치료 받을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치과에 책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래서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준비한 것만 하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은요.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암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요.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뭐 연기, 일기, 이기는 90, 뭐 일기 같은 경우 98%, 뭐 이기 같은 경우 95% 정도 생존율이 있을 만큼 5년 생존율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생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 인자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위험 인자라는 거 여기서 뭘 말하냐면 반드시 암을 유발하지는 않아도 암 발생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들을 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아주 뭐 와전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왜냐하면 유방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되게 발병률이 높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연령대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니나 형제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사람,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었던 사람, 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사람, 그리고 비만한 사람,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 호르몬의 자극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 예를 들어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또는 폐경 후 장기적인 여성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 핵물질에 강한 방사능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유방의 지속적인 문제,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물혹이 있고 뭐 그런 분들, 뭐 석회화가 있고 이런 분들이 석회화가 특히 갑자기 암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봤고요. 그리고 자궁내막, 난소, 대장에 악성 조항이 있었던 사람. 요게 지금 위험 인자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고, 이제 남성분이 있어도 그 부부시거나 하니까 이제 와이프님 때문에라도 이걸 많이 알아두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그냥 종류를 제가 쭉 써놓은 거예요.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위에 네 가지 정도 알면 되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유방 구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유두가 있는데 여기로 선이 이렇게 있는 게 유관이고요. 그리고 이게 소엽이에요. 소엽인데 여기 유관에 생긴 것 중에 여기 모양을 보시면 유관 상피내 하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 안에 지금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관내 상피내암이에요. 그리고 요게 제가 진단받은 연기 캔서고요. 그리고 요거 치명성 유관암은 이 덕트, 그러니까 유관에 생겼는데 여기 이미 막을 벗어났죠. 이렇게 밖으로. 다른 이 유관 밖으로 치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쫙 퍼지고 발견을 빨리 못하면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소엽상피내암은 요 안에서 이 그 소엽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이제 아까처럼 막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거를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걸 벗어나는 거는 침윤성 소엽암이라고 합니다. 타입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타입이라고 이게 호르몬 양성 수용체예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65%에서 70% 정도가 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요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최초의 표적암 항암제라고 할 만한 그 맨날 들어보셨잖아요. 타목시펜이라고. 그 항호르몬 억제제. 그러니까는 호르몬 억제제. 그거를 약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순한 타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허투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방암 진단받기 전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허투라고 요거는 조금 더 악성도가 높아요. 높아서 표적 치료도 받아야 되고 선항암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그 선항암이라고 해서 항암 주사로 그 주사 치료를 막 8회에서 뭐 12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이고 악성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때 상태를 봐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후항암을 합니다. 그리고 삼중 음성은 뭐냐 하면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허투가 있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음성인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좀 많이 힘들고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삼중 음성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 후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이 호르몬 수용체성이랑 허투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쪽이 발병하면 반대쪽도 발병할 확률이 50% 정도 높아져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치료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고 아까 호르몬 수용체성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으로 기수에 따라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하는데 뭐 저처럼 연기이거나 일기인데 굉장히 사이가 작거나 하면 방사선 치료만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 벗어나거나 림프를 포함하거나 그러면 이제 늘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를 하는데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고 특히 유방암은 몇 가지 암이 있는데 그중에 유방암은 항암을 하면 무조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항암하고 나서 대부분 삭발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때 그 항암 다 끝나고 방사선 다 끝나고 나서 몸이 좀 회복이 되면 머리는 다시 나고 너무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종양이 클 경우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크기를 줄여놓고 그게 선항암이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고 항암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진행성 유방암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전신 치료의 개념이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술 전에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방사선치료를 적절히 이용해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유방암의 진행을 최대한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되었거나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전이 돼버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방사선 치료로 사이즈 많이 줄이고 그 항암 요법을 쓴 다음에 항호르몬 요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사례는 52세라고 되어 있고 호르몬 수용체성 DCIS가 유관 내 상피내암이거든요. 요거 약자예요. 그래서 연기, 수술 부분 절제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기록지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좀 있어서 제가 글씨를 대부분 좀 크게 했는데 요거는 스캔을 뜬 거라서 조금 작아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DCIS 수술 전 진단명이 이건 이제 수술 전에 그 조직 검사 결과 나온 거를 말합니다. DCIS라고 유한의 상피내암이고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수술을 했던 부위가 제가 오른쪽 유방에 음, 2시 방향하고 2시 방향이 어디냐면 그 가슴골 있는 쪽으로 그쪽에 2시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앞에서 쳐다봤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그리고 9시 방향은 겨드랑이 바로 옆에 말 그대로 이렇게 겨드랑이 옆에 측면요. 그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2시 방향에 있는 게 암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굉장히 컸는데 내용물은 되게 좋았다고 안심을 했었는데 그 수술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9시 방향에 있는 그 조그만 무릎같이 생긴 거를 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떼어냈는데 너무 동그랗게 조그매가지고 예뻐서 그거 아마 암 아닐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결론은 여기 지금 수술 기록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이걸 들은 분들과 안 들은 분들도 있어요.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그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여기 추정 출혈량 보이시죠? 여기가 3cc예요. 3cc 하면은 뭘까 이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근무 안 하시거나 하면 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보통 2cc 주사기 정도 그러니까는 피 검사료 피 뽑을 때 있죠. 쓰는 그 주사기가 한 2cc 정도 돼요. 그거 한 개 반 정도 추정 출혈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막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영양제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주변에서 그 당을 먹고 자란다는데 암이 더 커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런데 다행히 제가 가톨릭 선무에서는 그런 제안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땐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병리 진단 보고서인데 이게 조직 검사 보고서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도 모르시지만 제가 여기 실제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하고 또 뒤에 나와요. 요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절제염 침범보다는 절제염이 매우 가까이 존재하는 병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아까 보여드린 그림 그 침범되지 않고 그냥 절제연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군데를 바이옵시를 했죠. 다 두 군데를 바이옵시 했는데 여기 0.8cm, 0.8cm 정도의 그 절단연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9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제 9시 방향인데 어, 여기 보면 상병명이 DCIS. 9시 방향이 어, 결과 나온 거 보시고 교수님이 이것도 상피내암이어서 떼기를 굉장히 잘했다. 자기가 이왕 연 김에 전신 마취로 수술하는 김에 그냥 무릎같이 생긴 것도 싹 다 띄었다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피내암이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고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한 데가 에스트로겐 리셉터라고 아까 호르몬 수용체가 두 개 있다 했잖아요.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이렇게 해서 여기 파지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파지티브 그렇게 돼 있고 이 안드로겐도 호르몬 수용체성이라서 이것도 지금 제가 파지티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넣었냐면요. 제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7월 13일. 그때 그는 로컬에서 개인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가 캔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강남 성모로 리퍼돼서 갔는데 그날 조직 슬라이드 교수님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수술 전 검사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그날 검사할지 모르고 제가 막 열심히 PM을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참고치고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이 제 결과치인데 정상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도 림포사이트 그 림프로그라고 하잖아요. 마스터님 항상 강의하실 때 강조하시던 그것도 제가 볼 땐 괜찮은 편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여기 보면 플라틀렛 카운트라고 이게 뭐냐면 혈소판이거든요. 혈소판이 딱 정상치 중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글루코스 당 수치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찝찝하게 생각하는 약간 강박증이 있는데 이제 그거 좀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뭐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보면 이게 당인데 70에서 99 사이가 정상이잖아요. 보통 100 이하가 정상이잖아요, 당뇨가. 근데 105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뭐 정상이죠. 먹는 음식에 따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토탈 프로테인 있잖아요. 그 암 환자들은 되게 중요한 게 토탈 프로테인이라고 여기 단백질 총량하고 알부민이라고 있어요. 뭐 알부민이 보면 이게 굉장히 정상치에 벗어나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 다 정상치죠. 6.6에서 8.7인데 7.2고 3.5에서 5.인데 4.6이고 이게 정상이고요. 여기도 보면 칼슘, 뭐 인, 나트륨, 칼륨 이런 게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모두 정상이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토탈 콜레스테롤은 제가 워낙에 콜레스테롤 관리는 했기 때문에 200 밑으로면 되는데 토탈 콜레스테롤이 166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넘어가기 되게 쉬운 게 그 HDL이라고 되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제가 수치가 좀 높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LDL 수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총 콜레스테롤 양이.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실 거는요. 여기 WBC, RBC 뭐 이런 거 있어요. 요 숫자도 다 괜찮고요. 여기 보면 스쿼머스 에피셀리움 셀 여기 이 수치가 나한테 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상피 편평상피 그 세포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거는 CA15-3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음, 암 표지자라고 하거든요.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지금 보면 0.0에서 30까지인데 제가 6.33이에요. 6.33인데 이러면 진짜 정상치인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수술을 안 받고 계속 먹고 사이즈 줄였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움이 굉장히 생각보다 컨트롤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암제 먹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더 오는 것 같아요.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리스토레이트랑 그런 걸 먹고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가가지고 계속 그 PM을 몇 박스를 챙겨 갔었거든요. 몇 박스를 챙겨 가서 거기서 놀라셨어요. 이게 저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택배로 갔으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저기 이치현님이십니까? 택배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차 타고 가려고 서로 피곤한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가려고 택배 먼저 날려놔가지고 갔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시켜놓고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이번 수속 하기도 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인제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아까 그 사진을 산을 일주일에 뭐 휴일만 되면은 데려다줘서 방사선을 해 가지고 너무 메스꺼려 가지고 그냥 시작하니까 끝날 때까지 메스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를 가니까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되게 좀 더 그 순간엔 덜 메스꺼려서 웬만하면 갔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저렇게 그냥 재미있게 갔다 오고 에어팟 귀에다 꽂고 음악 듣고 이렇게 갔다 왔고요. 요거는 제가 인제 복귀해 가지고 어제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그 자기소개 사진하고 요거는 제가 저 뒤에 PM 보이시죠? 사실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바구니가 있거든요. 네모난 바구니가 여기 정수기고 여기에 PM으로 가득 차 있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찍어 놨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귀해서 아침마다 저거를 타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우리 팀장도 PM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종 수술해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것 타면서 내 것 이렇게 타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냥 이번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기본적인 거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 강의를 좀 늦게 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혈액 검사를 해 놓고 왔거든요. 혈액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도 하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인제 2월 달에 MRI 찍으러 가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중지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도 좀 보고 그러고 확실하게 해서 강의하고 싶었는데 뭐 과정도 중요하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스케줄을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 스케줄인데요. 나름대로 인제 예전에 마스터님이 짜준 거에다가 이렇게 보충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지금까지는 저녁 식사하고 30분 후에 먹고 취침 2 시간 전에 또 먹어요. 또 먹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복잡해서 빼 놨고요. 제가 방사선하고 지금 표적 항암제를 먹으니까 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 항암 그 타모시펜을 먹으면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디드링크를 먼저 먹고요. 요 아침 식사 요렇게 하고 대부분 요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10시 정도에 뭐 치과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는 10시 정도 저는 핸드폰에 모든 이 시간이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그 점심 식사 전에 요거를 시밸런스를 먹고요. 그리고 요렇게 또 3 시에서 4시 사이에 알람이 되어 있거든요. 전 2시 반 정도 되면 딱 타 놓고 왜냐하면 환자보다 보면은 시간을 못 지킬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틈날 때 와서 훌룩 마시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요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30분 후에 요거 한 번 더 먹고 그때는 리스토레이트 2 포만 먹어요. 그리고 요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를 그냥 설명하는 걸로 이번 슬라이드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그 타모xifen 제가 저번에 기억이 나요. 그 와인 파티 할 때 지난 와인 파티 때죠. 그때 저쪽 그 성함을 제가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딸이 유방암이어 가지고 타모xifen 먹고 살이 막 50 그는 체력이 한 50 킬로 정도 되었다가 70 몇 킬로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끊으라고 해도 안 끊는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타모xifen 절대 먹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너무 겁이 나 가지고 일단은 제가 2월 달까지는 먹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상태 봐서 그때 깨끗하면 좀 끊어서 왜냐면 우리 남편도 옆에서 "왜 그렇게 부작용 많은 걸 먹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 가지고 왜냐면 제 그 치과대학 동기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받고 6 개월 만에 아주 말기에 발견됐나 봐요. 바빠서 검사를 못 받았대요. 그래 가지고 말기에 발견돼서 6 개월 만에 하늘나라 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랬어 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오고 그래서 좀 겁이 나서 지금은 먹고 있고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나한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의사가 시킨 대로 끝까지 해야 된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나 말 안 듣게 생겼나 봐?" 그랬더니 "아니 의사들이 말 제일 안 들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처형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제가 지금 5년 먹어야 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은 5년 먹고 다시 약을 바꿔서 5 년을 더 먹이더라고요,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나라 표준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방사선 치료도 안 받아 보려고 방사선도 부작용이 너무 많고 저는 전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뼈가 약해요. 그래 가지고 잘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안 그래도 잘 부러지는데 골절의 그 위험이 더 올라가니까 진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방사선 중형외과 교수님한테 상담받으러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조직 검사지랑 이런 걸 싹 보시더니 뭐 안 해볼 만도 한데 우리나라는 표준한 항암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인제 뭐 그 주변에 의사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어보고 내가 조직 검사지랑 다 보내 주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한쪽만 그 가슴 한쪽에 한 군데만 종양이 있었으면 '그래 좀 안 해 봐도 되겠다.' 하겠는데 좀
양쪽으로 생겼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하나는 9시 방에 와서 림프절 있는 겨드랑이 바로 옆이라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생활인데요. 아까 저 표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아까 그 디드링크를 먹고 그 맨 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수에 보면 죽염을 몇 알 타가지고 제가 좀 동그란 죽염이거든요. 좀 큰 거, 알맹이 큰 거 잘 자란 거 말고. 그래서 몇 알을 넣어서 사실은 아침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그리고 나서 디드링크를 먹고 그 디드링크와 아침 식사 사이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1시간 반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생강홍차를 타 마십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홍차를 타 마시는데 왜 생강홍차를 타 마시냐면 이번에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 책 저 책 읽다 알게 됐는데 생강이 암 환자한테 되게 좋고 그래서 그리고 홍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제가 저체온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도 손발은 굉장히 특히 여름에는 덜 그런데 겨울에는 굉장히 차거든요. 제가 시간 확인했습니다. 8시 32분이네요. 그래서 그걸 한 잔하고 그러고 이제 물을 좀 더 마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왜 써놨냐면요. 궁금하시잖아요. 정상인의 소변 염도는 0.9고요. 정상인의 pH는 7.4인데 보통 보면 암 환자들의 소변 염도를 재어보면 0.4, 뭐 5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pH도 4.5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요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 암을 잘 데리고 살고 그냥 달래가면서 살려고 그거를 막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측정기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pH 측정인데 제가 요 딥스를 요즘에 여기다가 이제 식품도 타 먹고 평소 물도 이걸로 먹거든요. 뭐 치과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테스트기를 한번 쓴 거예요. 얘가 진짜로 그 pH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여기 7.89 나와 있죠. 이걸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염도 측정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잰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말한 순서에서 물 마시고 따뜻한 물 죽염을 타잖아요. 제가 항상 그 죽염을 왜 타 먹는지는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하고요. 죽염을 타서 마신 다음에 첫 소변을 제가 쟀더니 1.7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0.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왜 짠 거 먹으면 안 좋다, 저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저염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좋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염도가 떨어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재보고 이렇게 높으면 조금 줄이고 그리고 너무 낮으면 조금 늘리고 이렇게 소금 양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재보냐면 제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수술 받기 전에 뭐 그 훨씬 전부터 전 영양제 계속 먹었으니까요. 근데 그 수술 전에도 깨먹고 거의 1년 먹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 진단받았을 때도 한 달,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됐을 때 진단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거 몰라서 안 재봤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쟀는데 요거는 제가 그 다음에 사진에 보면 아시는데 요거는 제가 죽염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재서 1.7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pH는 7.06이 나왔어요. 이게 아주 뭐 이게 대단히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 참고치죠. 그냥 내 뭐 건강 관리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제가 사서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7.06이 나왔는데 pH는 괜찮은 편이잖아요. 7.4 정도 뭐 오차 범위가 있기도 하니까 이게 뭐 딱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통계니까요. 무조건 제가 이걸 다 믿는 건 아닌데 참고로 내 몸 관리하는 참고 수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1.7이 나온 게 너무 찝찝해가지고 점심때쯤에 쟀어요. 그때 0.9가 나오더라고요. 0.9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추정을 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pH는 또 좀 떨어졌어요. 6.7이요. 제가 활동을 막 하고 오후쯤에 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이게 pH가 이게 계속 몸을 피로하게 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이제 소금이 아침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에는 제가 그 PM 먹고 요즘에 식사를 되게 가려서 하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염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건 건강강의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어찌됐든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분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들 사업자가 많으신데 건강 사업을 하고 PM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PM을 드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그 PM, 무조건 PM으로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분한테 신뢰를 주기도 힘들고 사실 그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면 전 좋다고 생각해서 간간히 이런 지식들을 조금 강의에 넣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소금이 죽염을 왜 먹어야지 건강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제염과 천일염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생성된 그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미네랄 결핍을 해소해주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소금입니다. 천일염인데 소금 중에서 최고가 죽염이어서 어디 뭐 건강해지고 싶다면 죽염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꼭 이렇게 영양제 아니어도 영양제는 싫어해도 죽염은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염의 효과가 뭐냐면요.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화된 체질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되게 보조적인 최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알게 됐는데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미네랄 없는 왜 미네랄이 성분이 거의 없는 그 소금이 뭐냐면 정제염이에요. 왜 막 그 시중에 파는 그 죽염도 시중에 팔지만 우리 막 간하고 이럴 때 특히 바깥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데서 정제염을 많이 써줘 죽염은 비싸니까 그래도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국 사이언스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칼슘이 19.6%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염분 과잉 때문이 아니고 칼슘 부족에 의한 거니까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 리스토레이트를 좀 더 먹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정제염에는 엉김을 방지하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첨가되어 있고요. 이거는 알츠하이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환자들은 외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 해독 효소는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해독해야 되잖아요. 해독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해독 효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뼈에 있는 미네랄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미네랄 부족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제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만든 디자이너 푸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는데 위로 갈수록 더 좋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천연 영양제와 합성 영양제가 있잖아요. 금방 말한 것처럼 소금도 그런 게 있지만 영양제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먹었던 영양제가 다 알약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PM을 굉장히 그 뭐랄까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요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바꿀 때요. 그래서 제가 그 글로벌 A사 거랑 또그 미국 거 있잖아요. 유니시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섞어서 제가 영양제를 한 십몇 년을 먹었는데 안 먹은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흡수율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천연영양제와 합성영양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암 환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타목시펜 부작용 때문에 아니면 다른 항암제,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를 먹으면 사이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드가 암세포에 작용하는 것보다 더 큰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왜냐면 축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타목시펜을 알약이 진짜 어느 만하냐면 아스피린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착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PM을 먹으면서 아주 아예 없진 않아요. 부작용이 있죠. 있는데 그닥 느끼지 못할 정도고 조금 관절이 좀 더 아픈가? 그래서 갤린피스 좀 더 많이 먹고 그런 날은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보충제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충제를 복용하려면 진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성 영양제는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합성 영양제는 천연 영양소를 모방해서 구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울에 비치는 상과 같은 효과예요. 그게 뭐냐면 모습은 흉내를 냈지만 기능까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냥 생긴 것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울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미국 록펠러대 퀸터 블로웰 박사가 이 연구로 노벨학상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말 나온다고 그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통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영양소마다 고유한 주소와 우편 번호가 있어서 같은 주소를 가진 세포를 향해서 이동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 리셉터라고 하죠. 이 주소라는 게 리셉터죠, 결국은. 근데 그 합성 영양소는 세포 내 주소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해요. 이 합성 영양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비타민 C 1000m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성분이 같다고 해도 몸 안에서 활성류가 흡수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예를 들어 비타민 C 1000mg 일정하고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과일의 흡수율이 다른 거거든요. 그게 이유가 지금 방금 설명하다만 영양소마다 고유한 주소와 우편 번호가 있는데 천연 영양제는 과일, 채소, 약초의 뿌리, 약효가 있는 식물들로 만든 것이고 저희 PM이죠. 그리고 합성 영양제는 자연이나 식물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화학 물질인 거죠. 합성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합성 영양제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흡수가 안 되니까 몸에 흡수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뭐 고정제, 보존제 이런 게 몸에 쌓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미네랄도 알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전에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알약을 많이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클레멘트 박사가 11,000명의 혈액을 관찰해서 천연과 합성 두 가지 영양소 흡수를 비교를 했는데 합성 영양소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세포의 영양 결핍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뭐 비타민 C 그만큼의 비타민 C를 먹으려면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고 미네랄도 그렇고 이러니까 보조제로 먹잖아요. 바쁜 현대 생활에 그 먹는데 나는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 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영양 결핍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그래서 이 합성 영양소를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보존제나 고착제나 이런 거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인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기 나타났다. 쟤를 빨리 잡아 먹어야겠다 해서 백혈구가 막 활성화되고 이래서 오히려 에너지 소모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단위 비타민C 복용을 많이 하는데 합성된 아스코르빈산은 별로 좋지가 않고 베리류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신체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는 되게 성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제가 강의 준비가 다 안 됐는데 공부하다 또 재밌어가지고 막 슬라이드 수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 4시 20분인가 잤어요. 왜냐면 몰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합성 물질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연 비타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 아까 그 제 하루 먹는 스케줄에 있는 그 우리의 제품을 그냥 간략하게 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쯤이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 잠깐 깨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저께 그 우리 PM 홈피 들어가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액티바이즈가 27년이 됐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뉴 액티바이즈고요. 다 아시니까 여기 있는 건 설명할 필요 없고 뉴 액티바이즈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바나나, 블랙커런트, 이거는 바질인 것 같고 요거는 생강, 요거는 비트뿌리,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녹차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전 거랑. 근데 추가된 게 여기 강황 추출물, 녹차 추출물, 생강 추출 분말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커큐민도 들어가 있고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암 환자한테 좋은 게 여기 폴리페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암 환자 상담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제가 암을 겪어보니까요. 암 환자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무조건 일반인보다는 좀 더 조심을 해서 상담을 하고 드시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궁금해서 맨날 찾아봐요. 이렇게 먹다가 다 외울 수도 없으니까.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블랙커런트 있죠? 요거 블랙커런트, 비트, 과라나는 이미 뻔히 아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광황 추출물, 여기 보면 녹차 추출물 있잖아요. 녹차가 특히 유방암 환자한테 좋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 뒷 슬라이드 쪽에 나오는데, 그리고 생강 추출 분말.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 따뜻해지게 하는 생강이 항암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에 좋은 게 뭐, 암 예방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발병한 사람도 재발 억제를 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아침 식사할 때 넣는 것들인데,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디드링크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뭐 하나씩 빼먹어서. 뉴 파워 칵테일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저는 제일 진짜 항상 이렇게 강의 준비할 때마다 감탄하는 게, 와,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질병별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내 암을 이기려고 공부를 하면서도 또 놀래고, 그렇게 제가 성분을 정말 독일에서 연구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요 성분이 다 들어있고,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요 토마토. 토마토는 진짜 다 아시잖아요. 토마토는 너무 좋은 그러는 과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파워 칵테일 대단한 게 베리류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요것도 베리류에 들어가고요. 블랙커런트도. 그리고 레드 체리,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여기 다 베리류예요. 여기 다 베리류고, 여기 블루베리도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과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파워 칵테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 맛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맛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면 전 다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맞아. 여기 블랙커런트 있죠. 여기. 그리고 과라나 있고 비트루트, 녹차, 브로콜리 싹. 사실상 이 사과 아세로라도 되게 좋거든요. 항산화에. 그리고 토마토, 강황, 마늘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이어트 아니 그 삼각형 모양의 푸드표에 보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제가 치과 진료를 해봐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기본을 잘 못하면 오히려 기본이라고 무시하다 보면 오히려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자꾸 성분표랑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여기 보면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독일에서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81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블라인드 포커스 그룹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활력이 올라가는 우리 다 알잖아요. 먹어봤으니까. 근데 여기에 관련되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파워 칵테일이 처음에는 안 먹었을 때 8주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높은 관련성이 있는 거죠. 활력을 높이는 데는 여기 별표 2개 돼 있죠. 비타민 B6, 12, B2, 그리고 B5, 그리고 비타민 C는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대사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나온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로 감소. 이거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이거 먹다 안 먹으면 거의 저 처음 먹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여기 뭐 든 거 아니야? 마약 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피로 감소는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별표 3개잖아요. 매우 관련성이 높고, 아까 말한 데 요것들하고 엽산이 들어가요. 피로도를 올리는, 피로 감소를 주는 데는 엽산, 판토텐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몰랐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막, 왜 마약 든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아, 여기에 요거하고 요게 들어있어서 기운을 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우리 아들은 아침에 제 아침 식사랑 똑같이 먹고 가거든요. 먹고 가는데, 지호심만 빼고요. 근데, 어, 좋은지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타먹어요. 고인데요. 그리고 뭐 기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잘 깨고, 그래서 학교 가는 좋은지 매일 자기가 타먹고 제가 가끔 못 일어나도 타먹어요. 근데 집중력이 보면 좀 올라가죠. 관련성이 이게 지금 올라간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별표를 먹이는 것 같아요. 판토텐산이 원래 집중력이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이렇게 판토텐산 B5가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웰빙. 이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요, 암 환자인데 요양병원에 있을 때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내가 너무 발랄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메스꺼리긴 하는데 막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결국은 거기 있는 분들이 PM 먹겠다고 3명이가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막 저보다 2기 정도 되니까 항암 치료를 막 받으니까,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불안해하죠. 그래가지고 항암 주사 맞으면 의사들이 얘기하거든요. 항암 주사 맞을 때 절대 영양제 먹지 말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토심 해놓고 가격 있긴 할 텐데 계속 드시는지는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나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안녕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깨방정이고 막 이랬던 게 체력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요게 있었나 봐요. 비타민 B6, B12 아까 얘기했죠. 엽산, 비타민 C는 정상적인 심리 기능에 기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올라오니까 일단 우울하지 않고, 그리고 제 친구도 제주도에 있는 제 친구도 굉장히 피부 질환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 PM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이거 먹은 뒤로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커큐민이 뉴 트랜스퍼 테크놀로지 전달 기술로 해서 최대 40배 증가한 생체 이용률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제가 잘 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커큐민이 원래 커큐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공법을 이용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런 캡슐을 씌워준 거예요. 씌워줘서 이게 인캡슐레이티드 커큐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몸으로 입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는 이 뭐야 상피에다 남겨놓고 그 점막에다가, 그리고 블러드 베슬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블러드 베슬로 들어갈 때는 이게 흡수율이 좋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다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지? 분해돼 버리지 않고 여기 장까지 데려가려고 이렇게 요 공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커큐민이 흡수율이 40배나 증가해서 생체 이용률, 그야말로 흡수율이 높아진 거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요거를 새벽에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오십 2포를 먹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땐 더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는 않고, 여기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진짜. 중년층의 특정 필요 조건에 대한 맞춤 영양소? 우리는 이 효력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라고 이렇게 보면 루테인이 들었는데 마리골드 꽃 추출물인 건 다 아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해가지고 여기 오메가3랑 루테인이랑 코큐텐이랑 다 들어있다는데 도대체 오메가3의 근원은 어디일까? 비린내 안 나는 근원은 어디일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또 막 뒤졌더니 마리골드 꽃 추출물은 이제 루테인 성분인 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헤마토코쿠스 분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오메가3를 추출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대두배아 추출 분말이라고 요게 지금 이소플라본 한간에는 그 막 대두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에서 추출한 대두에서 추출한 이런 이소플라본 성분이 에스트로겐을 더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했었는데 바뀌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유방암 예방한다고 식물성 단백질이어가지고 그리고 홍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컴파운드 K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들어있지는 제가 못 먹는 많이 못 먹는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근데 대신 요게 들어있어서 제가 두 포를 정량으로 딱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식물성 성분이고 유당이 안 들어있어요. 왜냐 암 환자들한테는 이거 되게 내세울만한 것이 우리가 스테비아를 쓰고 암 환자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설탕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절해라, 저탄수화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엄격한 채식주의, 이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텐이 미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화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 뭐가 들어있냐 루테인 제아잔틴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요즘에 뭐 아스타잔틴, 뭐 지아잔틴 막 루테인 지아잔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루테인에 들어있는 마리코 추출물하고 루테인에 들어있는 마리코 추출물하고 어, 우리 지금 제너레이션 50에는 그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그 헤마토코쿠스 아까 들으셨죠? 거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해서 근데 그 아스타잔틴이 루테인이랑 만나면 일시적으로 이게 우리가 처음 이걸 먹으면 그 성분 때문에 그 두 개가 만나면 얼굴이 좀 노래져요. 그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왜 나 이거 먹고 얼굴이 노란 거 같죠? 이러면은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겪는 여성과 남성에게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대두배아 추출물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요게 보면 파워칵텍을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 B6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캡슐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미세조류인데 거기서 헤마토크스 분말을 추출을 하는데 DHA, EPA 이거 잘 아시죠? 오메가3 많이 드셔보셔가지고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헤마토코쿠스에서 이렇게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전달 기술로 인한 코엔자임 Q10. 우리 왜 맨날 코엔자임 Q10이나 오메가3 그 유리컵에다 해보면 잘 녹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워카텍을 함께 섭취할 때 여기 아까 말한 정상적인 심리 기능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티아민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잘 시켜줘서 혈관 질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섭취가 간편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섞어놨고 배두배아 채취물, 홍삼, 컴파운드 K 들어있고요. 이렇게 섭취가 간편합니다. 여러 가지를 안 먹어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마리꽃 추출물, 여기 뭐 코엔자임 Q10 여기 있죠. 그리고 헤마토코쿠스 오일. 요게 제가 볼 때는 그 오메가3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컴파운드 K고 여기 이거는 우리 오렌지 맛 그 지금 제슈추잖아요. 제가 거기 그 방사선 치료 받을 때 거기 있을 때 정말 웃긴 일이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오신 분이 저랑 그 교류를 하다가 같이 아까 산에 갔었잖아요. 산에 갔을 때 저랑 그분이 유방암이 2기였어요. 허투. 그분이 더 악성도가 높아서 저보다 그분 60세인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이기면은 요즘에 허투 같은 경우는 허셉틴이라고 표적항암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수술하고 그러면 충분히 자기 자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긴데 말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서 내가 되게 여유 있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암 환자의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제이슈츠가 하나 남겠더라고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통이.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걸 드시라고. 다른 거는 좀 껄끄러우면 요거는 드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셀레늄이잖아요. 그 항암 때문에 제가 요양병원을 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가 경희대에 나오신 분이 여자 원장이 운영하는 되게 큰 요양병원이었는데 잠실 쪽에 있는 근데 거기에 가면 모든 여기 어느 지역에나 있는 요양병원에 가면 셀레늄 주사를 맞으라고 해요. 암 환자들 이제 입원을 하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우리 셀레늄 주사 맞잖아요.
그거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갖다 준 그 사람을 내가 언제 줬냐면 부담스러워할까 봐도 못 주고 어쩔까 막 하다가 그분이 실손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그냥 생명보험만 들어놔서 암 진단비만 9천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요양병원에 와 있으면 실손보험을 들어놔야지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놔서 자기가 그 항암 주사 맞고 너무 힘들 때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항암 주사 맞을 때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2주 만에, 2주 동안 이렇게 같이 하산 다니고 이랬는데 2주 만에 이분이 집을 간다더라고요. 그분 집이 대구예요. 근데 그분이 간다길래 내가 불안해가지고 같은 유방암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싸드렸어요.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드시라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막 하는데 내가 가져가시라고. 아니 내가 뭐 이거 그냥 드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저한테 샤인머스켓 크게 한 박스하고 과일을 꾹꾹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눠준다고 옆방에다 줬더니 그 옆방에 있는 분은 자궁암이었어요. 저보다 6살 어린 친구인데 그리고 그 옆에, 거기 2인실이었거든요. 그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은 제가 이번에 안 거는 진짜 암이라는 거는 아무 데나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질에 암이 생겨서 수술도 안 되고 사기여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그분은 삭발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궁암인 그 6살 어린 친구는 일기인데 방사선을 해야 된대요. 자궁 적출을 다 했는데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그 세포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 근데 내가 냉장고는 작은데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이제 병실마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커피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술을 365일 중에 5일 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발병이 그래서 됐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데 술은 암 환자한테 안 좋지만 특히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에는 정말 안 좋은 이유가 술을 먹으면 모든 성호르몬이 증가돼요. 그래서 그 암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리고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저한테 커피 갖다 주러 왔다가 내 파워 칵테일 언니 파워 칵테일 드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옛날에 그걸 먹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아예 안 챙겨 먹고 한 3년을 안 챙겨 먹다 보니까 이렇게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얼른 먹으라고 했던 사람한테 얼른 사서 먹어요. 이랬어.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옆방을 갔는데 그 아까 지람 사기라는 분이 얘는 이제 그 모르다가 그 지람 사기라는 분한테 막 얘기를 했나 봐. 파워 칵테일 먹어라. 리스토 먹어라.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그거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보여줬대요. 이름을 몰랐었나 봐요. 파워 칵테일 리스토를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입구방에 또 요방암 2기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파워 칵테일이랑 리스토랑 먹으면서 항암 주사 맞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항암하고 입 다 벗겨지고 막 잇몸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PM색 식품이 흡수율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슈츠가 셀레늄 함량이 높으니까 녹기만 해도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셀레늄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사실은 진짜 아는 것 많아가지고 셀레늄도 챙겨 먹고 맥주효모도 챙겨 먹고 다 알약으로 따로 챙겨 먹었었거든요. 이거 바꾸기 전에. 그래서 요거를 그분한테 드려서 보니까 우리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 거기 여자 원장님이 무슨 이렇게 저는 그 한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냥 재발을 막는다고 하니까 딱 100%만 먹으려고 먹는데 그분이 그 이기 환자분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아무래도 피트라인 이거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이걸 해야 될까 봐 한약은 안 사 먹는데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먹는다고 그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좀 삼천포로 샜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항암에 되게 좋고요. 셀레늄 모든 게 다 좋지만 그중에 셀레늄 그리고 혼합과일 야채 뭐 추출물 이런 게 되게 좋죠. 비타민 C가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성분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올려놓냐면 저도 까먹을까 봐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여기 보면 블랙베리 들어있죠. 여기 블랙베리고 특히 시금치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암 환자들한테 식물성 단백질이니까요. 그래서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강도 있고 계피가 되게 좋아요. 계피도 암 예방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분이 혼합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아까 프로쉐이프 2스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프로그램에 보면.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웨이도 근육 만드느라고 운동 매일 하고 먹었고요. 이제 단백질도 내가 막 그 취향대로 맛별로 먹었는데 진단 딱 받고서부터는 요것만 먹어요. 왜 요것만 먹냐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유제품 및 유당이 무첨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바꾸고 당분간 제가 아예 그 뭐랄까 MRI가 정상이라고 할 때까지는 다른 거 먹고 싶고 웨이도 너무 먹고 싶지만 요것만 먹기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해서 요것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망고 뭐 이게 완두콩 같죠? 완두콩 뭐 해바라기 씨 추출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 단백이라고 들어있죠. 완두 단백, 호박 단백, 정말로 다 식물성 단백이고요. 예를 들어 그 상담하거나 할 때 프로쉐입을 먹으라고 권유해줄 때는 자궁이 안 좋거나 꼭 암이 아니어도 여성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종, 성묘종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네틀 추출물, 마테 추출물 요거 뒤에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완두콩, 해바라기, 호박 요렇게 식물성 단백질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콩 단백질은 이소플라본 들어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마테 추출물. 이거 왜 마테차라고 하잖아요. 막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 이유 살 빠지니까. 커피원두 추출물, 네틀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부한 단백질. 우리가 왜 웨이하고 차이점이 조절된 탄수화물 양이어서 식품을 대용할 수 있는 요즘에는 왜 그런 제품 많이 나왔잖아요. 파우치로 생겨가지고 거기다 물만 넣어서 딱 잠궈가지고 왜 우리 그거 아이스크림 백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그런 식사처럼 나오는데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이나 미량 영양소가 좀 들어있고 일단 맛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셰프의 6가지 장점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아까 말한 데 높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로 인해서 포만감이 좀 느껴지니까 특히 체중 감량하실 분들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물하고 우유에 혼합 섭취해서 먹을 때 수분 보충이 잘 되고 건강한 탄수화물 대사지원.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이고 들어있는 당들이 건강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뮤노겐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폴리페놀이 항암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어떻게 먹고 있냐면 아침 식사에 그러니까는 그 우리 PM 아침 식사에 2알, 저녁 식사에 2알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주말부터 약간 없던 두통이 되게 심하고 눈이 너무 아파서 그럴 때는 제가 점심 때도 한 번 먹어요.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아까 그 지오십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오십에 그 홍삼 성분도 좀 들어있고 루테인도 들어있어서 루테인도 과량으로 들어가면 안 돼서 제가 지금 된다고 단종이 됐죠. 그 코큐텐이. 근데 단종 예고할 때 제가 사실은 우리 치과 환자들한테 좀 쓰려고 대량으로 사놨었는데 제가 먹고 있어요. 이제 한 병 마지막 병 뜯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호개는 지금 보시면 말초혈관 건강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그 노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그리고 뉴 리스토레이트 보면 이번 것도 그렇죠. 지금 처음 이게 첨가된 게 비타민 B1하고 B2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네랄 성분 때문에 저는 항상 리스토레이트 때문에 항상 이게 강의 준비하다 보면 놀래고 또 놀래거든요. 근데 이 암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소 결핍 때문이에요. 세포대사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결핍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가공식품 되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고 화학물질을 해독하는데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를 만들기 위해선 뼈에 있는 미네랄을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뼈가 골질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런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의 역할이 뭐냐면 체내 조직의 구성 성분이고 그리고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비타민을 활성화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요. 체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에 되게 필수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PM 식품이 굉장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리스토레이트의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이 비율하고 흡수율 때문인 거예요. 타사 제품 칼맥디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칼맥디를 먹고 거기다가 제가 비타민 D도 추가해서 먹었었거든요. 그 전에 이거 바꾸기 전에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너무 알약을 많이 먹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했는데 이걸 먹으면서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하고 미네랄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율 얘기하는데요. 전에 막 우리 단톡방에서 막 뭐 누가 질문해서 제가 잠깐 댓글 올리기도 했었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2대1이 굉장히 아이디어란데 보세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레이트 가서 얼른 쳐다봤어요. 공부하다가 미네랄 비율 근데 보니까 진짜로 2대1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연하고 망간의 비율이 4대1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얼른 띄워서 또 봤어요. 그랬더니 4.3에 1. 저는 이렇게 막 이게 공부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이 리스토레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분이 되게 좋고 비율이 좋아서 그래서 흡수율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대표 미네랄이 아연인데 아연이 결핍되면 그 우리가 맨날 그 마스터님이 기초 강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T세포와 B세포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연이 망간하고 비율이 좋아야지 그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을 더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비율을 보여드린 거고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인데 천연 비타민 E의 1970배 그리고 합성 비타민 2940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셀레늄 혈중 농도가 정상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셀레늄 주사를 요양병원마다 맞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거기 있을 때는 맞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방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 그리고 아침마다 딜링크 먹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스트레이트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분비된 티록신 호르몬 구성 요소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오드가 결핍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요오드가 굉장히 암 환자한테 중요한데 특히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핵심이 돼서 예를 들어 유방암 상담을 하면 PM 제품은 물론 드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오드 성분이 유방암 뭐 예방이나 재발 억제에 되게 좋으니까 해조류를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우리 해조류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성분의 미네랄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이게 뭐랄까 복용하게 하고 요오드 성분을 좀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갤링핏인데 갤링핏은 여기 보시면 황산콘드로이친 요게 지금 관절 통증을 감소시켜서 저는 지금 많이 먹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이드는 안 나타나는데 눈알이 좀 뻑뻑하고 그 타모xifen 먹으면은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 4개월 차인데 쌓여서 그런지 그 관절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치과 진료를 하면 지금은 지난주에 남발치라고 좀 뿌리가 깊은 걸 뺐는데 이게 회복이 덜 돼서 그런지 빼는데 또 안 뺄 수는 없으니까 막 해서 뺐더니 지금 오른쪽이 싹 관절통이 와가지고 지금 무릎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갤링피스 지금 좀 많이 먹고 있고요. 좀 전에 말한 특수 해조류 추출물이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큐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관절에 좋은 거 다 아시는 거고 불이랑 아연은 같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왜 넣었냐면요. 저번에 우리 단톡방에서 그 이금옥님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 카로테노이드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접하는 거 그 프로폴리스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대부분이고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프로폴리스 정말 좋은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정말 그냥 아무 프로폴리스나 좋은 프로폴리스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위험도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래서 요거 드셔보시게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점막에 도움이 된다. 이 점막은 꼭 제 생각에는 입안에 있는 점막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좋아지겠죠. 폴리페놀과 비타민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 방어를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세포를 좋게 하고, 여기 좋은 성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강인가 지지난강에 한번 했었거든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리고 오래되고 검증된 자연의 지식. DCS 기술이 나와요. DCS 기술, 이중 수송 시스템이라고, 듀얼 캐리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리포솜하고 미시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가지 기술로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 막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A, E, D3. 비타민 D3가 암 예방에 되게 좋고요. 비타민 B12, 비타민 B2. 저 같은 경우는 암 진단 받기 전부터도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감염 확률이 더 높아서 코로나가 아이비를 아침에 화장하면서 칙칙칙. 그리고 저녁에 클렌징하고 세수하고 나와서 이제 스킨 바르면서 또 칙칙칙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2번씩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저저번 강의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리고 포도에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A와 리보플라빈이 점막을 좋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점막뿐만이 아니라 칙칙칙 뿌리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도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점막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좀 위험이 심한 분은 뭐 3번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1일 2회, 1회 3번. 우리가 뿌려봐도 한 3번 뿌려야 적셔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예방법은 이제 제가 먹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는 다 했고요. 그 예방법은 보면 채소와 과일, 여기 써 있잖아요. 항산화 물질이 많고 해독 효소의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면역을 강화하는 편에 한편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우리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써놓은 거를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런 게 그래도 어찌됐든 정확한 거니까. 근데 항산화 물질 종류에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등의 효소, 비타민 E와 C 여기 나오죠. 베타카로틴, 셀레늄,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기도 하잖아요. 우리 PM식품이. 왜냐하면 리스토레이트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 아까 말한 지금 IB5에도 들어있고 셀레늄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프로폴리스 성분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더니 셀레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폴리페놀은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죠. 에티바이즈도 들어있고 파워 칵테일도 들어있고 대부분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프로폴리스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프로폴리스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소와 과일을 얘기하는데 제가 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우리 왜 전에 임경미 사장님이 강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채소와 과일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먹으려면 배 터지게 먹어도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좀 늘리고 암 환자들은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과일을 3가지 정도 먹었다면 그 2가지 정도 늘리고 채소도 안 먹던 채소 특히 무슨 채소가 좋냐면 유방암에 그걸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우리 십자화가 식물이라고 우리 파워 칵테일 성분에 보면 미니 양배추,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유방암 환자한테 되게 좋아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게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잘 먹어보지도 않고 잘 팔진 않는데 그 콜리플라워가 뭐냐면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베이지색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하얀색. 그게 콜리플라워예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암세포 전이 억제에 되게 좋아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게 좋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암 환자나 예를 들어 대사질환 있는 분들은 포화 지방을 좀 줄이고 동물성 지방 말합니다. 그걸 줄이고 대두유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하고 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해놨고요. 이거 다 보세요. 제가 너무 PM에 홀릭한가 봐요. 화학적 암 예방 성분이 함유된 음식은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파워 칵테일이 있던 거 대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카테킨,
이게 지금 유방암 그 억제에도 좋다고 되어 있고요. 예방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허브 종류, 진저, 이거 밀크시스는 디드링크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피도 있죠. 계피도 있고 우리 계피도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습니다. 뭐 퀘르세틴, 이게 성분이 퀘르세틴인데 이게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잖아요. 사과, 카테킨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몰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리고 예방법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알코올, 유방암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은 아직 그 전모가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루 한두 잔 이상의 음주는 피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유방암 환자들은 더더욱 금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 성분 아까 말했죠. 폴리페놀 들어있고 특히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유방암 조직의 혈관 성장을 둔화시키고 암은 신생혈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일반 세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주인이 막 스트레스를 너무 자꾸 받아 영양분을 안 주면서 그러면은 이 혈관 신생아한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도 낮추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근데 아직은 임상적으로 더 보고는 있지만 더 연구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체중 유지가 유방암 환자는 제가 수술하고 끝나고 나갈 때 금기식품을 가르쳐 줬어요. 엑기스,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과일 엑기스, 석류 추출물, 홍삼 추출물, 그리고 생우유. 생우유도 에스트로겐 분비를 높여버리니까 생우유는 안 되고 대신에 가공된 유제품은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별로 몸에 안 좋은 거라 한 달에 한 번이나 제한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키우고요. 유방암 예방에는 적정 체중의 유지가 중요하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식사도 균형 있게 해서 내 그 표준 체중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방암도 보면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 폐경 후에 여성이 신체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고 유방암도 예방하는데 적당한 운동량은 주 5회, 하루에 30분 이상. 제가 처방이 그렇게 나왔어요. 수련회 나갈 때 매일매일 땀이 나도록 30분 이상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하면 골다공증 예방이나 관리에 갱년기 여성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예방법 중 하나는 제가 빨리 발견한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건강관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라는 날 갔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저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6개월 더 빨리 진단을 해줄 수 있었어요. 저는 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진단을 약간 오진을 하셔가지고 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이채은 님이 6개월 만에 오라가면 칼같이 와가지고 이번에 발견된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진은 되게 중요한데 유방암 센터 검진 권고안이 40에서 69세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하면 좋고요.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유방 촬영을 이용한 검진이 사망률을 낮추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나 봐요. 근거 수준이 없나 봐요. 그래서 좀 낮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사실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방암 진단 받기 전에 그 전에 한 7, 8년 전에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아서 원추적제술을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건강관리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관련 그 질환이나 전암병소가 생기고 나면 유방에 뭐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서 저에게는 복이 내려진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저희 친척분 중에 32살인데 유방암 2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불악화 유전자까지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기도 갖기 전에.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시댁 조카 와이프인데 어제 왔다 갔는데 그 시댁 조카가 왔다 갔어요. 와이프는 안 왔는데 그 와이프는 지금도 굉장히 우울하대요. 저보다 더 진단을 빨리 받은 제주도 요양가 있는데 근데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든요.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연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림프절 전이가 안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관리하기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제가 몇 가지를 팁을 줬거든요. 머지않아 내 생각에는 PM을 먹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영양제를 몸이 약했나 봐요. 저처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먹었는데
영양제를 안 쳐다본대요. 내가 그렇게 관리했는데 암 2기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볼 땐 거기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2기 초예요, 지금. 2기 초에 발견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그걸 유지에 대해서 남겨놨냐면, 암이 오는 체질은 교감신경이 항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흥분을 잘하거나, 멘탈이 약하거나, 뭐 체력이 약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면 거꾸로 멘탈도 센데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되거나 이런 경우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잖아요. 그게 우세하면 그 암 환자들은 과립부라고 림포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해 버리거든요. 그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조직이 손상되고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가 발병돼 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관리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저는 그전에 해놓은 그 나쁜 일들이 어릴 때 모를 때 했던 뭐 아이스크림, 콜라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입에 달고 살고 빵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딱 오면서 발병이 돼버린 거죠. 근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암이 생기기 쉬운 것은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저체온증이 모든 질환의 어찌 보면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 장소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유방이 특히나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정말 차가워요. 유방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 더 차가울 거예요. 여성의 유방은 돌출되어 있어서 냉하기가 쉽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체온 관리 잘해야 되고 림프구가 감소해버리니까 교감신경이 발달하면 우리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억제는 림프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할 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벼운 운동. 우리 왜 여기 피백 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 흡세 운동 하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흥이 막 올라오고 완전 다운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너무 운동하기 싫은데 하다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 옷 갈아입고 딱 하고 나면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면 확실히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요가, 산책 이런 거 하면 좋고 뭐 유산소 운동하면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붕어 운동이라고 했는데 너무 하기 싫으면 그 왜 붕어 운동 아실지 모르겠어요. 붕어 헤엄치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팔을 위로 만세를 하고 다리하고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로 붕어 그 지느러미 움직임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웃으면 어깨에 힘을 빼고 손가락을 쫙 편 다음에 막 웃잖아요. 그럼 혈류가 정상화돼서 면역력이 상승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 웃음 치료사가 왔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간호사인데 워낙에 이렇게 에너지가 좋아서 그것까지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한 거에 한 번 박장대소를 하면 잇몸 일으키기 25회 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굉장히 면역도 올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낮고 이렇게 얕은 호흡 있죠. 막 이렇게 과호 걸리는 거 이게 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깊은 호흡을 아주 깊게 한 몇 번 하고 나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몸에도 좋습니다. 기도와 명상 그리고 복부 마사지. 왜 복부 마사지 할까요? 장관 주변에 부교감이 활성화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애기들 막 배 아프다 그러고 나면 불안해서 애기들 그러면 우리 약손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한 가지가 있어요. 지압법이 있는데 우리 손을 딱 펴서 약지 새끼손가락 2개만 이렇게 제하고 8손가락으로 손톱 양끝을 10초 동안 4개만 계속 3회 이상씩 반복하면 약지는 교감신경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안 좋고요. 새끼손가락 빼고 네 개를 너무 긴장이 되고 이럴 때 꾹꾹 10초씩 눌러주면 부교감신경이 흐르는 데라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와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웃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이제 거의 슬라이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암 환자의 이거 제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어요. 암 환자의 신변하냐면 내가 우리 식구 암 환자도 아닌데 왜 암 환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를 많이 대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암 환자들은 되게 심리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부정의 단계가 있는데 이때 예 조직 검사 결과 암입니다. 이러면 의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부정하잖아요. "설마, 설마. 난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아 몰라. 나 아우른 척 할 거야." 이러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볼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내가 다른 병원 좀 가 보고 싶은데." 하면 뭐 말이라도 "아 그래. 당신 말대로 다른 병원 한번 가 보자."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병을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 정도만 더 가 보자. 이렇게 환자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하고 막 "이제 그만 인정해."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뭐 보호자가 뭐 "맞다는데 너 왜 자꾸 그래?"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 단계에는 분노의 단계인데요. 제가 이게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암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진단을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이 뭐지? 왜 그러지?' 문득문득 화가 나고 약간 분노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지만 혼자서 울고 화내고 낙천적으로 보이고 제가 되게 에너제틱해서 아무도 그런지 잘 모르지만 차에서 울고 뭐 이렇게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분노의 단계가 2 단계로 오는데 막 이런 얘기하죠. "나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 왜 벌 받는 거야?" 막 이런 얘기. 어? 아니면 나를 너무 스트레스 줬던 사람에게로 투사가 돼요.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을 썩여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가족한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인제 보통은 막 싸우게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니 당신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진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아 내가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 하는데 환자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대처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 단계로 우울의 단계가 있는데 인제 막 분노하다가 어쩌겠어요.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조카 친구가 지금 막 영양제도 안 먹고 기력이 딸리는 데다가 어저께 피부과를 갔다 왔더니 너무 건조해 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건조하지 않거든요. 그 타목시간 먹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몸이 일단 여자들은 피부가 이상해지면 인간이 피부가 이상해지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니까 그 우울의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막 암 환자들 중에 암 환자 요양병원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왜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특히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족들을 괴롭히느니 나는 돈 쓰느니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옆에서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친한 사람이 가장 그 힘이 되니까 그럴 때는 힘들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짐작은 되지만 감히 가늠할 수 없어. 힘들고 아플 때는 언제든 내게 기대해. 나한테 전화해. 힘들면 말해. 옆에서 최대한 돌 테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빨리 우울 단계를 벗어날 수 있고요. 타협의 단계는 뭐냐면 인제 모든 걸 내려놓는 단계예요. 저는 타협의 단계가 되게 빨리 왔어요. 그 이유는 어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암 환자 아닌 것 같다고. 막 나한테 위로해서 전화했는데 내가 막 그 사람한테 "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어떻게 저러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의 단계에는 그냥 "다른 것도 잘 해냈으니까 암 투병도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뭐 넌 치료 끝까지 잘 받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전에도 한번 썼던 슬라이드인데요. 요즘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거 되게 지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이 슬라이드가 암 진단 받고 강의할 때 했던 슬라이드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하겠죠. 그리고 요것만 제가 어느 책에서 저자가 머릿말한 건데 환자혁명이라고 기능의학 하시는 미국에서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요즘에는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를 좀 건강해지면 다시 해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과의 접목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쓰인 말인데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하는 일들은 항상 옳고 지혜롭다." 제가 말한 지금 헨리 포드랑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오로지 생존에 있다. 죽음에 있지 않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암과 같은 질병들 역시 실수투성이인 육체가 멍청해서 일으킨 실수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저자는 말한다. 암은 다시 살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명을 지속시키길 원하는 몸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라고. 기능의학 진료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를 만나봤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정보였고 넘치는 것은 공포였다. 거꾸로 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암은 병이 아니고 친구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본 환자가 드물다. 그런 의사는 더더욱 드물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제목은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는 목적의 제목이 아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몸을 사랑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자. 암 치료가 아닌 진정한 치료를 원한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의 명령이라는 책에. 요 책을 이분은 의사인데 의사도 하면서 그 영양 보조제에 대한 이론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PM 사업자들도 그 고객들한테 이걸 드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 읽어봤고요. 전 이 읽고 되게 좋아해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마음이 통하면 상처를 덜 받고 마음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혈액순환도 되면 아프지 않고 혈액순환이 막히면 굉장히 아프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